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다녀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 이른바 전략지라 불리는 곳, 대선에서는 PK죠, 확실히. 그렇죠.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한 43대 49, 43대 45. 뭐 49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예. 거의 이제 비슷하게 쫓아오는 그런 조사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를 쭉 추이를 보고 그 변화를 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은 참고가 되지만은 요즘처럼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여기저기 여론조사하는 것은 거의 신뢰가 없습니다. 불과 1, 2% 차이인데 누가 앞섰다, 누가 뒤졌다. 그렇죠. 누가 역전을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시기에 조사된 건데도 어떤 거는 A 후보가 앞서고 어떤 건 B 후보가 앞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여론조사를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독자 입장에서 읽을 때는 하나의 여론조사를 계속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추이가 바뀌는구나. 이걸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뿐이지 여론조사 특히 우리나라 여론조사 틀리기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론조사의 어떤 그 비극 이 참혹사를 따져본다면은 저는 역시 그 지난 6.2 지방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문화일보 그때 한겨레도 그랬었습니다. 뭐 한겨레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지방선거 직전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20% 차였어요. 그렇죠. 한명숙 대 오세훈. 오세훈이 20%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0.5% 차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한때 0.2% 차이로 이제 좁혀질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트윗에 올린 글이 생각이 납니다. 20% 차이라고 했는데 0.2%라면은 당시에 이명박 지지율이 50%였거든요. 이명박 지지율 50%는 0.5%가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격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PK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근거로 여론조사들이 요즘 계속 인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낮에 본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한, 물론 이제 박근혜 지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는 4대 6 정도.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는 4대 6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거의 5대 5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죠.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박식하시고 또 정말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PK 지역에서 여야가 5대5 구도로 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대5로 근접했다 하면 이 대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여파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대선에서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1대 9 정도 나옵니다. 그 한나라당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한 9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정동영 때가 그랬어요. 1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지 모르겠지만은 20%는 못 미치는. 그래서 뭐 잘 쳐져가지고 2대 8. 그러니까 정동영은 호남 후보였고 또 당시 한나라당 후보 뭐 DK의 거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후보는 또 다름 아닌 대구 경북 출신의 이명박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PK 지역,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한 3대 7에 조금 못 미치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게 보통의 구도입니다. 이걸 이제 미천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후보가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앞서가는 그 미천이 되는 건데 그 미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인구수를 한번 좀 따져봤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인구로 따지면 800만입니다. 800만. 대구, 경북은 한 400만. 거기에 비한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만.
그러니까 뭐 영호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인구 대비를 해보면은 이거 뭐 호남이 영남에 그야말로 뭐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죠. 압도된다고 뭐 봐야 마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근데 여하튼 이 지역구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집권자들의 지지도 이 한선을 결정하는 예. 일종의 그 마지노선도 형성해져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경우에는 예. 촛불 집회 때 아무리 지지도가 나빠도 20%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여론조사를 이게 중간을 없애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뭐 10%에 도달했다. 이게 기사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마지노선이 되게 한 30%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명박 지지도는 30%에 조금 못 미치든가 올라가든가 예. 어떨 때는 40%에 접근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에서는 아주 커다란 자산에 미쳐야 되는 거죠. 네. 아, 이 참. 근데 선거를 볼 때 누가 이기느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혹은 세대별로 또, 뭐가 또 있습니까? 뭐, 직업별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지지율 추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지역구도로만 보게 되면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합쳐지면은, 이거 참 위력적이라는 1200만이 되는, 네. 그 경기도가 거의 한 1100만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부산, 울산, 경남과 분화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건데, 우리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잠깐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보니까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뉴스타파 프로듀서를 현장에서 내쫓았죠. 네. 외신기자 클럽. 네. 네. 뉴스타파라고 하니까 바로 사람들 동원해서 내쫓은 일종의 폭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외신기자 클럽 오늘 그 박근혜 씨 회견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뉴스타파 PD죠. 네. PD가 현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파 PD가 묻습니다. 누구야, 김무성,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이죠? 김무성 씨한테, MBC 김재철 사장 네. 해임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연히 궁금한 사안이고,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예. 양문석 씨가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이죠?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과 그리고 청와대의 하금열 실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재철 해임안이 좌절됐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폭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금열과 김무성이가 그 말하자면 뉴스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하금열 씨는 참고로 SBS 사장까지 하셨다가 이제 청와대로 차출된 경우죠. 그렇죠. 네. 저도 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친분은 없지만은 여러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여튼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박근혜 후보는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조윤선 대변인이 어디 기자예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뉴스타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뒤에 있던 이제 그 당직자들이 9명이 와가지고 이 뉴스타파 기자를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인의 장비가 쌓아가지고. 기자를 보는 앞에서. 그렇죠. 예. 외신 기자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왜냐면 외신 기자 클럽에서 박근혜가 이제 회견을 하러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가 그걸 알고 미리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제 조윤선 대변인이 지난번에 그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할 때, 주모 기자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모 기자 사건은 진짜, 새누리당 당직자들 전부 다 사표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자 사회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대개의 경우 정당 출입 기자들이 기자회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민주통합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여기 앉아요. 제가 문재인이라면은.
그러면 그 통제를 누가 하냐면은 그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 얼굴을 알아요. 누군지. 얘는 경향신문, 얘는 시사인, 얘는 누구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 일을 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사 여의도에 가보면요. 예. 앞에, 정경들이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로 들어가려면은, 대개 국회 출입기자증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은 통과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뭐 주민등록증 내고 해서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진우 기자는 뭐 국회 출입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경비 미스 1. 두 번째는, 기자회견장에는 대변인실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출입기자회견을 통제를 합니다. 네. 요즘은 또 인터넷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왜냐면 인터넷 기자들이 통제가 잘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또 뚫고 들어간 거야. 야천, 일이 어떤 거나. 그게 미스2. 또 세 번째, 대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그게 좀 심한데, 질의응답을 미리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기자들한테 할당을 해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심지폭이 됐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심지폭해가지고 질문을 한 9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심지폭기를 쫙 해가지고 뽑으면은 1번 질문을 KBS, 2번 질문은 조선일보, 3번 질문은 국민일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담인데 우리 서영석 대표님은 대통령에게 질문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출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국회 출입. 지금까지 질문해본 그런 상대 가운데 가장 최고위층은 누구였습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못 해봤고, 예. 총재 시절.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이해창 총리. 안녕하십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기자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가 빠지는데, 그래서 회견장에 주진우 기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 대변인실의 업무 태만을 일단 봐야 돼요. 그게 아까 미스2라고 그랬죠. 삼중망이 뚫린 거군요. 그렇죠. 미스3는, 예. 미스3는, 박근혜 후보가, 예. 사전 신뢰에 따라서 질문을 갖다가 시킵니다. 손을 딱 들면은, 예. 제일 처음에 경향신문이었지, 하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주진우 기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뭘 모르고 실수로 주진우를 시킨 거야,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도 실수한 거지, 사실은. 미스3는 미스 박책임이군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해보면은, 그런 돌출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이게 주진우 기자가 대단한 거죠. 거기서 손 들어가지고 질문하고. 토론을 했잖아요. 네. 예. 토론을 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보통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일인데. 네. 이제 그건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도 아마 초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또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봐서. 그래서 뉴스타파가 당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진우 때문인데. 사람을 대기시켜 놓은 거야. 네. 이게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니까 조윤선 이제 대변인이 신호를 했겠죠. 미리 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몰아넣고 박근혜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촬영하려는 것도 막고 이런 일이 이제 아까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 결국 근원이 됐던 뉴스타파 끌어내는 사건의 근원이 됐던 사건이 바로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 이 두 사람이 김재철 MBC 사장을 유임시켜라 이렇게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이라고 예. MBC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것도 박근혜 때문인데 예. MBC 주식을 그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곳에 70%를 몰아줘요. 그래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주식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정수장학회에서 갖고 있어요. 이래서 MBC가 100%를 구성합니다. 이게 정수장학회 입장에서는 아까 그 재필립을 통해서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도 이해는 가요. 사실은 그게 전부 재산으로 따지면은 정수장학회 재산이었거든. 이거를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여론이니까 전두환 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30%를 갖고 있지만은 아무런 권한은 행사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부산에 그 반값 등록금도 해주고 하면은 표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장이라든지 그 선임을 다 해요. 물론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은 야당에서 세 사람, 여당에서 세 사람, 뭐 언론계에서 뭐 세 사람 이런 식으로 대충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임이 됩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그 또 상임위원은요 양문석 씨라고 그 언론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굳이 성향을 따지면 야당 성향이에요. 이제 김재철 사건은 가령 조금만 설명하면은 이 김재철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 여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투다가 그 지난번에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예. 국회 구성의 조건으로 김재철이가 물러나고 언론 청문회를 하는 걸로 합의가 다 됐던 사안이에요. 여야 간에. 여야 간에.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김재철을 물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끼리도 합의가 돼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야 법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예. 그 어떤 절충안이 나왔냐면은 김재철이도 물러나고 대신 노조 집행부도 물러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노조가 그때 파업을 풀고 복귀했던 것이죠. 그렇죠. 노조가 파업을 풀고 복귀했을 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곧 김재철이 물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배후에 그런 합의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깬 게 바로 청와대와 그리고 박근혜 캠프 때문이다라는 것이 양문석 상임위원의 주장입니다. 오늘 하금열 실장이나 김무성 본부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뭐 김재철 계속 유지시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말했단 말이죠. 당연히 뭐 근데 이제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 이 일을 중간에서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김충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죠. 예. 예. 이 양반이 이제 경향신문 출신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인데 아마 새누리당 몫으로 이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이제 그 일을 맡아가지고 김재철이도 물러나고 이제 노조도 물러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김충일 씨에게 김무성도 전화를 하고 하금열도 전화를 해서 김재철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나가를 시켰다. 이게 이제 오늘 양문석 상임위원의 그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김충일 이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선 이제 김무성과 하금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금열은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은 김재철 건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통화한 사실이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저기 통화 내역 조회를 하면 전화번호가 되니까 네. 부인을 못 하는 거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녹음된 바가 없으니까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또 그렇게. 그리고 김무성 씨는 더 웃기는 변명을 해요. 길 가다가 의원이 김충일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길 가다가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뭐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김충일 이사로서는 두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냥 핑계라고 봐야죠. 어쨌든 뭐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박근혜의 언론관이 무엇인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 뉴스타파 사건은 네. 박근혜의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또 최근에 또 뭐 단일화 국면도 있고요. 박근혜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이 수도권 민심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TK 지역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뭘 하든 지지하겠다 이런 아주 충성도 높은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까딱 잘못하면 바로 그냥 갈아타기 좋은 변화무쌍한 또 민심의 또 집중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김재철 해임 불발 사건을 보면은 박근혜 대선 전략이 뭔지가 빤히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권, 즉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단일화를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랙홀이라는 게 뭡니까?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네, 블랙홀 아닙니까? 네. 이 단일화 블랙홀에 모든 사안이 휩쓸려가지고 박근혜의 어떤 선거 전략도 먹히지를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가령 어떤 전략도 먹히지 않는다 하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현재 박근혜의 그 40% 정도의 지지율이 더 확장되지 않는. 그렇죠. 더 늘어나지 않는. 줄어들지도 않지만 또 늘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박근혜가 뭔 짓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총선 때 득표율이 44%였거든요. 1대1 구도에서는 집니다. 틀림없이 44%라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데 40%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된다. 아, 이건 진짜.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그 여성 대통령론이라든지, 예. 뭐, 글로벌 리더십 론, 이름도 잘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지, 뭐, 개헌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단일화와 관련된 그 논의에 압도돼서 지금 묻히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단일화를 깰 수 있는 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용현 교수와의 정치 토크 1, 2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명박을 깜빵에 보내는 그런. 초강수. 예, 극약 처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민심을 돌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박근혜가 유일하게 믿을 것은 뭐냐?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 KBS, MBC, SBS, YTN, 그다음에 지방 방송들. 근데 지금 모든 방송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김재철을 유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온갖 그야말로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죠. 상상 밖의 일들이. 이건 그야말로 지랄 발광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일종의 폭거입니다. 폭거. 그다음에 KBS에서도 말하자면은 김인규 이후에 말 잘 들을 만한 지금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사장 10명, 11월에 사실은 사장을 새로 뽑거든요. 김인규는 안 나온다고 하고.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10명의 후보 보면은 전부 다 같은 색깔, 초록이 동색인 그런 근데 경우. 김인규를 찝쩍먹을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전부 다. 예. 정말 걱정되죠. 예. 그 중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여하튼 그래서 지금 KBS에서는 노조에서 지금 노조위원장이 지금 6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삭발도 했고요. 삭발 단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SBS야 사실 이제 눈치 보는 데니까 SBS가 어떨 때는 가장 잘 보도하잖아요. 이게 상업방송의 특징입니다. 아, 이게 대세가 기울였다 생각하면 또 여지없이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대세가 기울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쪽쪽쪽쪽 빨아주는 그런 방송을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YTN 배석규 사장 지금 늠름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BS라고 있어요. 개인 TV. 거기에는 또 사장이 단수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 이 양반은 대구에서 새누리당 경선 출마해가지고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이노수 씨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박근혜가 믿을 수 있는 그나마 마지막 마지노선은 방송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재철은 절대 안 된다. 해임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번 사태를 처리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야죠. 그 결국 이렇게 방송을 자기 편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도구로 그대로 두겠다 하면 대선 국면에서 얼마든지 지난번 김용민 막말 파문처럼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물론이죠. 아닙니까? 오늘 그 보도를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건 기자로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MBC에 뉴미디어 뭐 센터인가 뉴미디어 뭐 무슨 뉴스국인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김재철이 만든 겁니다. 지난번 그 MBC 8시 뉴스를 가면서 아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던 할머니 거소동 그것도 바로 거기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시용 기자라고 그러는데 나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할 때 진짜 시험적으로 써보는 기자다. 말하자면 임시직 기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자들을 기자들이 막 파업을 하니까 시용 PD, 시용 기자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 걔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뉴 미디어국인지 뭐 그런 데인가 봐요. 거기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노조에서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그 안철수 보도 검증 그 사건에 대해서 너 어떤 마음으로 그 보도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기자 데스크에서 써준 걸 자기는 읽기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체면 이런 걸 모두 팽개치고 지금 오로지 박근혜를 위해서 분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재철이고 그 김재철마저 없어지면은 박근혜가 그야말로 지금은 100% 패배지만은 120% 패배가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결국은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죠. 뭐 어떤 내용이냐, 어떤 공작이냐, 뭐 그 양상과 규모와 또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방송을 동원한 이런 선거, 국면 바꾸기, 이 전략 어떻게 먹힐까요, 이번엔?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아주 재미를 봤죠. 그때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도 뭐 좀 약간 얘기도 했는데,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그 선거에 임하는 전략들을 보면은 그 멘토가 조선일보입니다. 그 멘토가. 조선일보가 지침과 아이디어를 주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선거 전략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두 가지 예를 들자면은 NLL 파문도 결국은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은 새누리당이 떠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그 수순을 밟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진 의원 뭐 막말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은 조선일보 보도가 새누리당의 지침이 되죠. 조선일보가 사설을 쓰면은 새누리당이 그대로 따릅니다. 논평으로 나오고. 네. 조선일보가 칼럼을 쓰면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조정동이라고 하는 종이신문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조정동의 영향력이 극에 달했을 때가 탄핵 때입니다. 2004년. 2004년이죠. 아, 네. 4년. 탄핵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총선 때, 정동영 그때 고문이었죠. 네. 고문의 노인 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투표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커트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세상의 주인 아니냐. 당신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지.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고 이제 이건 얘기겠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조정동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한 250석 먹을 거를 150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조정동의 위력이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낙검수 같은 방송들이 맹위를 떨치면서 조정동의 위력이 폭삭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난 총선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조정동이 지침을 주고 방송이 따라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사실 여기 김 교수 사건이라서 내가 참 직접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그 사건이 커졌던 것도 조정동이 보도를 하고 방송에서 떠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정동 자체는 영향이 없었어요. 별로 없죠. 다음 선거도 역시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동이 떠들면은 방송이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려면은 방송이 자기 손아귀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온갖 비웃음을 참아가면서 방송장악에 그야말로 몸을 던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은 박근혜가 갖고 있는 취약점 플러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죠. 틀림없이 공작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예. 자, 이건 이런 식의 정치를 합니다. 예. 낡고 부패한 세력들은 말이죠. 예. 자, 일단은 오늘 허시크릿이 사실은 큰 제목인데 그에 앞서서 단일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일 이전에 합의를 한다. 이게 지금 양측에 또 이렇게 뜻을 모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양상이죠. 문재인 후보가 적극 제안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단일화 논의를 빨리 하자고 주장한 게 문재인 후보 측이고, 그리고 10일 날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발표되니까 단일화 논의는 그 이유로 미루자 하는 것이 안철수 캠프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10일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25일, 26일의 그 후보 등록일까지 시간이 11월 25, 26일이요. 예, 시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단일화를 바라는 우리 같은 이제 민초들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 원로들이 아주 압력을 넣었죠.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압력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측에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대응을 잘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모든 걸 다 던져놓고 해주겠다. 이게 이제 결정타를 먹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안철수? 아니 이거 뭐 완전히 그 뭐 빼짜라 작전도 아니고 이런 사실 나도 좀 그때 열받아가지고 트위터에서 막 그랬어요. 도대체 뭐냐 이거야.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일단 밝히고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때 손석희 시선 집중의 말과 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물밑에서도 얘기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야 싸우고 하더라도 이제 비선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 우리 단일화를 위해서 언제부터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 얘기가 이제 오가야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시작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빨리빨리 논의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 에이 설마 그 송호창이나 박선석이도 다 옛날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고 여기 있던 누구도 뭐 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방송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근데 그 손석희 씨 집중에 누가 그때 나왔더라? 이낙연 씨가 나왔나? 하여튼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뭐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빨리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네. 라는 이제 압력이 작용을 했고, 그런 압력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굴복한 꼴이었죠.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특히 20대, 30대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에 이쁜 사람이 하면은 뭐든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철수가 덜컥 받으니까, 아름답다. 라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왕에 단일화 하는 사람들끼리인데, 뭐, 어느 놈이 어떻게 하고, 어느 놈이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묻고 넘어갔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12일 이후에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최소한 5개 이상 땡긴 셈이 된 거죠. 예. 자, 여론조사. 지금,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무래도 2002년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하면 결국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방식.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하면은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002년 당시 상황으로 가면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당시에는 질문안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 쟁점을 벌였던 막 양측 간의 어떤 이견차가 있었던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 그리고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거였는데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는 노무현 후보가 선호했던 것이고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는 또 우리 정몽준 후보가 선호했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몽준 안을 받아들였죠.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제 그건데 지금 이게 또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양상이죠. 문재인 후보는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 에서 우세하고. 예,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어느 후보가 경쟁력 있겠느냐에서는 또 우세합니다. 우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경쟁력, 이런 그 레토릭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2단계인데, 예. 첫째는 여론조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됐을 때는 설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게 택해진다면은, 그 다음 문제도 결국은 지금 문재인 쪽의 입장은 뭐든지 다 양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는 조직도 있고, 예. 이제 저쪽은 조직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라는 게 이제 문재인 캠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신문 제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민주당 여론조사팀의 예측은 일단은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8% 문재인이 앞서는 걸로, 그리고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 할 때 2 내지 3% 정도가 안철수가 앞서는 걸로. 근데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는 문재인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민주당. 그게 이제 민주당 예. 자료죠. 예.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민주당의 자료입니다, 이게. 예. 근데 또 그렇게 예측을 하면 틀린 경우가 또 생겨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이 여론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에 이른바 김용민 막말 파문이 터지기 전에 현재 민주당 의석을 예측했던 그 팀들이거든요. 아,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당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한 120석 정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았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여론조사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에 더 적합한 사람은 뭐 경륜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리고 당도 있고 소수당이긴 합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밀리지는 않잖아요. 네. 문재인이 아무래도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적합도에서 문재인이 앞서는 거고 지지도를 보면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지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인기 투표만은 아니에요. 예.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경쟁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게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이 되느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모바일 국민 경선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경선? 네. 그건 뭡니까? 그게 지난번에 박원순 이렇게 했을 때처럼 박원순, 박영선. 박영선 그때처럼 모바일로 신청받아가지고 모바일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경선을 하자. 예. 근데 이제 그 방안이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두 후보가 무릎을 맞대고 단판을 짓는 방식.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론조사냐, 모바일 경선이냐, 단판이냐.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모바일 경선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철수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경선도 기본은 동원이에요. 조직 동원. 조직이 있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거든. 자, 우리 낙검수 들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봉주 의원도 승합차로 동원을 한 그런 이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한쪽이 결사 반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경선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럼 결국 여론조사인가요? 근데 단판의 경우에는 단판. 예, 한쪽이 매우 처질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지도가 박근혜 근접하고 문재인 지지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10%로 떨어질 경우에는 단판을 굳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또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 치고 올라가고 안철수가 떨어지는. 근데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그럼 결국은 단일화 여론조사로 되지 않겠느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보름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문재인 후보는 뭐든 다 받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문항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돼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설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이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안철수에게 뒤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역풍이라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유리한 것을 요구를 하면 할수록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거꾸로도 또 승립이 가능합니다. 다 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지지도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측에서는 야, 안철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통 크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마치 꼼수를 쓰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2002년 경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개인적인 연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알다 보니까 그때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밤 10시쯤에 계속 여기 계시면은 우리 서 대표님이 한두 명씩 데리고 옵니다. 보면은 아니 이분이 다 오셨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전에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누구를 찍었을까? 정동영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인데 행여나 이명박을 찍었을까? 아니면 니들 다 싫어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안 찍고 넣었을까? 이회창 아니면 허경영을 또는 문국현을 예. 근데 정동영을 지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렸어요. 예. 그때 여론조사를 받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다 받아라. 정몽준이 원하는 거 다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참모들은 다 반대했어요. 참모들은 이렇게 가면 분명히 정몽준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론조사는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때는 되게 이제 둘 다 10% 대였습니다. 정몽준도 17, 8%, 노무현도 13, 4%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사실은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합산이 한 30% 조금 넘는데 이회창은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일단 제쳐두고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정몽준이 선언한 방식대로 하면은 집니다. 차라리 그냥 여론조사가 뭐고 다 집어치우고 정몽준이 후보 줍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당시 그 보도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론조사 하기 전날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였죠. 참모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여론조사 결과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겼어요. 이겼죠. 2대1로 이겼죠, 뭐. 2대1로.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 군데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5개 여론조사 기관을. 이번에도 아마 한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5개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2개를 빼고 나머지 3개로 가지고 했죠. 3개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2대1로 결국에는 노무현 후보가 이긴 거죠. 보통 이제 최저 점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저 점수 방식. 네, 최저 점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5명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계산을 하죠. 예. 그 평균을 냅니다. 그것처럼 노무현 정몽준 방식도 그렇게 했죠. 여하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양보한다는 것이 3자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선택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인기조사에서 뒤지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군요. 예. 단일화 국면이 이렇게까지 이어졌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단일화가?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일본 지금 협상하는 사람들끼리 틀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돌발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안 된다든지. 아니, 1회 2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일화 될까 안 될까, 제가 분명히 된다고, 그때도 손에 장을 찢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안 된다고. 손에 장을 지지는 것만으로는 좀 약하고, 네.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5만원씩 나눠드리는, 뭐 그런. 근데 그때도,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있었지만은 단일화 분명히 고모 씨, 신모 씨. 아, 날글 고자의 새로운 신. 고모 씨, 신모 씨. 예. 근데 결국 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안철수나 문재인 둘 중에 한 사람이 박근혜를 이기는 3자 구도에서 이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단일화는 결국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한번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단일화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단일 후보로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고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 박근혜. 근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로 된다면은 기호 2번이 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사실은 박원순 후보도 기호 10번이었어요. 네. 예. 근데 기호 10번인데 박원순 후보도 그때 사실 아슬아슬했어요. 예. 이게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요구가 그때 빗발쳤던 이유도 그렇죠. 결국 기호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입당을 하면은 기호 2번 박원순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죠. 결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문재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1%만 돼도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데미지고 그래서 오늘 문재인 안철수 쪽에서 지금 이제 이 단일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단일화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단판을 냅니다. 단판을 내지만은 그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지정한 대리인들이 이제 논의를 전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신경전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단일화와 관련된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자꾸 흘리고 있다. 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문재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갔는데 뭐든지 다 줄 생각으로 갔다 이거죠. 근데 안철수는 5개를 갖다 준비해 갔다. 그러면은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기사예요. 네. 아니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재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니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안철수는 요구사항을 1, 2, 3, 4 어쩌갔다 하면은 사실 기분 나쁘죠. 네. 그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무자들끼리는 이제 싸움을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지지층의 합의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분명히 이제 일어나죠. 근데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신문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뭐 지들끼리 별 지랄 다 해본들 결국은 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판을 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지지도 면에서는 뒤지만은 그 나머지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문재인 측이 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조직도 있고 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함부로 흘려가지고 저쪽 신경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를 갖고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고 네. 안철수 쪽이 그런 점에서는 좀 취약하죠. 예, 그렇죠. 사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은 불리한 쪽은 안철수 쪽인 건 분명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지지율이 어떻고 간에 여하간 단일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프레임이 있으니까요. 예. 자, 하여튼 야권 단일화 이 부분은 또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론 Her Secret. Her Secret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시크릿은 사실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뭐 이제 매체 이름을 기억나는 게 뭐 신동아 최근에도 났어요. 그다음에 일요신문, 시사인, 뭐 시사저널 이런 데서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지에는 안 났네요. 네, 방송도 안 나고. 신문과 방송에 이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몇 분 안 되시네요. 예, 아니 이름 들어본 게 아니라 이 최태민 사건에 대해서 대략 그 내막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전혀 모르시네. 이게 전혀 모르시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건 뭐 시크릿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최태민은 일종의 그 사이비 목사예요. 이른바 정통교단의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목사다. 예. 근데 이제 이 최태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편지 한 통 최태민이 박근혜한테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읽은 박근혜가 가마 감동을 해서 최태민을 알게 됐고 가까이 뒀다. 이 스토리는요, 취업이 안 돼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이명박이란 청년의 인생 스토리와도 많이 흡사합니다. 예. 어떻게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나? 그 집안의 내력인가 봐, 그게. 예. 하여튼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편지 한 통 받은 거. 아니, 뭐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얼핏 기억이 나네요. 예. 그건 이제 어디 다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의 관계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이제 그때는 보도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최태민이 박근혜의 관계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그 중앙정보부에서 박근혜를 큰영애라고 불렀습니다. 큰영애. 영애. 큰영애님. 아들은 영식이라고 하죠. 대통령 아들은 영식, 딸은 영애. 네. 예. 근데 이제 큰딸이니까 큰영애가 있으니까 이제 작은 영애님도 있고 큰영애님도 있는 건데, 최태민과 최태민이 큰영애를 빌어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큰영애의 명예에 누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이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서 박정희에게 계속 올라갑니다.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뭐 청와대 비서실 이런 데서 계속 올라가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의 일관된 대응은 최태민은 좋은 사람이야. 왜 자꾸 최태민을 음해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 김재규에게 사살되었던 사살이 아니지. 총 맞아 죽었으니까 한자로 하면 사살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피격되었던 서거하셨던 서거하셨던 뭐 그렇게 그 11.6 그날 밤에 마지막까지 모신 사람이 바로 김계원 비서실장입니다. 살아있죠. 비서실장. 예. 김계원 비서실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11.6 사태가 결국은 차지철과 김재규의 박정희에 대한 충성의 인력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싸움의 시발은 최태민이라는 거예요. 최태민. 네. 차지철이 최태민을 업고 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민심을 악화시킨다고 김재규는 계속 박정희한테 최태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결국은 차지철과 김재규의 싸움으로 번지고 거기서 위협을 느낀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죠. 네.
역사의 진실은 뭐 좋은 사람만이 아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전 최태민 목사는 돌아가셨죠. 예. 90년대 아마 초반에.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시사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분석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박근혜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 최태민과의 관계를 통해서 박근혜의 이른바 용인술, 사람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공조직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공조직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선 조직을 운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른바 공조직에서는 최태민 안 된다. 최태민 제거해야 된다. 최태민 절대로 영애님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보고만 계속 올라가니까 이 공조직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네. 그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최근 시사인의 분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그럴듯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쭉 들어서 잘 아니까 왜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의 지금 측근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40대 비서들입니다. 그 비서들이 말하자면 1998년도에 박근혜가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왔구나. 최태민 사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윤회의 추천으로 비서가 된 사람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을 지금 가까이 두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아, 최태민의 사위가 추천했던 그 4사람이 박근혜 주변 가장 가까이서 4명.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 4명을 4대 천왕이라고 불러요. 4대 천왕. 4대 천왕. 지난번에 이상돈 비대위원, 김종인 비대위원들이 그 비대위 시절에 그 측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대 천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수장학회 사건이 있었을 때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도 바로 이 측근 비선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박근혜에게는 비선 조직이 중요하게 이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누리당에서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르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선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한탄까지 하고 있죠. 근데 이 4대 천왕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최태민의 사위입니다. 아, 최태민의 유령이 아직도 그렇죠. 박근혜 주변을 떠들고 있다. 최태민의 사위 이름은 정윤회라고 최근에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8년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바로 그 옆에서 박근혜의 말하자면 정치 활동을 가이드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후보가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의 비선 조직이 있다. 논현동 팀이다. 강남 팀이다. 했을 때 바로 그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정윤회라는 사람입니다. 그 정윤회가 추천했던 사람이 지금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이 정윤회가 또 최근에는 어떤 일로 구설수에 올라왔냐면은 강남에 가면요. 이름이 무슨 미선 빌딩인가? 유리로 되어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8층짜리인가 되는데 그 빌딩이 정윤회 소유고 다 보도에 난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소유인데 이제 부부 공유로 돼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평창 올림픽이 지금 유치됐습니까? 예, 유치됐죠. 네, 유치되기 전에 평창에 그 18만 평을 땅을 샀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윤회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박근혜의 막구실처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가 불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최태민 씨와 관련해서 온갖 비리 의혹들이 박정희 때부터 제기가 됐는데
최태민에 대해서 박근혜가 했던 워딩, 최근의 워딩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힘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다. 바로 설 수 있도록. You raise me up.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은 많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없었다. 한 가지라도 사실이었다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태민에 대한 두둔하는 그런 스탠스는 박정희 때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가장 그 극적인 예가 바로 저겁니다. 1992년인가요? 노태우 때면은 1992년 맞나? 예, 맞습니다. 91년인가 하여튼 노태우 대통령 때 박근영, 그게 작은영애 님이 네.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최태민을 마수해서 언니를 구해주세요. 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현재 하여튼 이제 최태민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위가 이제 맞고 실세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알면서 쉬쉬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박근혜의 그런 리더십, 쉽게 얘기해서 공조직을 불신하고 비선을 선호하는 그런 리더십이 박근혜 주변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어요. 항상 공조직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각종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했던 것도, 몇몇 실세들이 인사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틀림없이 비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국영기업체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이광재 찾아가가지고 싸바싸바 하면 된다. 라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이광재 지금 전 지사였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들을 외부에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사파동이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 그것 때문입니다. 누구지? 그 교수님. 네. 유인철이가 쫓아내가지고 국립미술관장이 했던 분인가? 분 있잖아. 아, 김윤수? 김윤수. 예. 그 양반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자리는 많이 필요한데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 추천받아서 기관장들을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물러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유인천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집권을 하면 자리를 많이 줘야 되는데 옛날처럼 대통령이 쌍쌍 해가지고 임명을 했으면 알아서 물러나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전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된 사람들이 난 노무현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추천받아가지고 심사받아가지고 경쟁해서 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물러나 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커다란 진전을 이뤘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원위치시킨 게 이명박이고 예. 그리고 박근혜의 그러한 리더십이 결국은 앞으로도 비리를 양산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이 야당을 선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대부분의 정치 분석가들은 박근혜의 저런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한 집권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공조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패 비리가 일어나는데 공조직도 아니고 책임질 일이 없는 비선 조직을 통해서 한 자리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검은 거래를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지금 뭐 벌써 공조직이 있으면 뭐 책임을 지운다든지 그 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공직자윤리법에. 근데 그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사바사바. 엄청난 그런. 아니, 이제 최근만 하더라도 박근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방송을 이명박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을 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홍사덕이 3천만 원 받은 거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사부 처리를 했죠. 예. 근데 송영선이 가가지고 협박에서 돈 뜯으려고 했던 거는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도 네. 여의도 가면은 주로 길거리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을 만납니다. 김무성처럼. 김무성처럼.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애들이
마음 놓고 얘기를 해요. 휴대폰이라도 끊어놓으면 녹음이라도 할까 봐서 겁이 나서 얘기를 안 할 건데 길거리 가다가 만나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하고 만난 사람들이 저하고 취향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네. 새누리당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머리 좋은 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 테니까 지금 해먹어야 된다. 응? 라고 생각해서 처음보다 해먹기 정신이 없고 이게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고 아무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믿지는 마세요. 신빙성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머리 나쁜 놈들은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얘기가 진짜 새누리당의 신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거기 나오지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다음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라도 하려면은 내가 대구 사람인데 어딜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아, 대선에서 안 되더라도 박근혜의 영향력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제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새누리당에서 나오면은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저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호남 사람이면 민주당을 가야 되고 내가 영남 사람이면 새누리당을 가야만 돼요. 안 그러면 국회의원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한없이 넓어요. 좌에서 우까지, 극좌에서 극우까지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당이 아니에요. 바로 보수 세력들입니다. 보수 세력들이 이명박 주변에 있는 이재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빨갱이야 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수들은 2007년 경선에 이미 박근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약점이 확장성이 부족한 거죠. 이명박은 그때 사기치는 데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20대 30대도요. 그때는 이명박 많이 찍었어요. 저 그때 학교에서 애들 가르쳤는데 학생들도 이명박이 하면 일자리를 줄 것 같아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쏘아서 찍은 사람들도 꽤 돼요, 사실은.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게 최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철로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로 다니고 전철로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프랭카드 보고 진짜 뒤로 깨는 줄 알았어요. 새누리당만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야,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약속을 누구나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와,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런 호화무찬 새끼들이 어딨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최태민이 전과가 44범이고 이름을 7번 바꿨다. 그런 보도도 있죠. 예. 네. 그런 보도가 실제로 나왔죠. 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을 직접 불러다 놓고 왜 우리 보면은 왕이 친국한다고 그러잖아요. 친국이죠. 예. 예, 왕이 딱 있고 거기 이제 반란을 일으킨 놈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리를 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 뭐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거의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연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박근혜가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뜯어 말렸다는 그런 이제 궁중 비하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박근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 때문에 이명박의 BBK도 사실은 박근혜가 폭로한 거예요. 했지만은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정윤회 논현동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태민 그리고 뭐 정수장학회 영남대 이런 문제가 모든 게 불거진 게 2007년 한나라당 내부 경선 때 불거집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박근혜 후보가 가장 진저리를 쳤던 것이 최태민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TV 토론을 하면은 반드시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태민 보니까 그 전과 44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면은 횡령 14건, 사기 1건, 변호사법 위반 11건, 권력형 비리 13건, 이권 개입 2건, 융자 관여 3건, 여기에다가 온갖 성추문과 성폭행 의혹까지 더해지면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인물인 셈이다. 이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선량한 분들일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주로 명예훼손으로 많이 걸렸어요. 언론사 대표셨으니까. 근데, 공식적인 정가가 44범이라면은 실제 범죄는 4,400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드러나는 범죄는 100분의 1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길거리 가면서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벌금 내는 것 뿐이에요. 수백 건 중에 한 건이 걸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가 44범이라면은, 이제, 아니, 14범이라면은, 140범 정도 된다고 보면, 맞죠. 네. 지금 방금,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근혜 40%가 무너져서 3자 구도에서, 박근혜 39.4, 안철수 28.2, 문재인 25.4로 나왔고, 양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인데, 박근혜 40, 안철수 50.6, 박근혜 43, 문재인 47.9. 예, 이렇게 나왔고, 야권 단위로 보는 안철수 39.9, 문재인 41.5. 이렇게 나왔네요. 박근혜 후보가 3자 구도에서 30%대로 떨어지고,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에서도 지금 거의 40% 초반으로 묶이는 이런 양상이 돼버렸다는 내용인데, 야, 나 앞으로 토론하면은, 지금 제가 하도 토론을 안 해가지고, TV 토론이 벌써 2007년에 54건을 냈고요. 아니, 97년,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나왔을 때 54번 토론을 냈고, 후보끼리. 각종 토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후보 나왔을 때 27번. 이회창, 정동영 나왔을 때 11번. 이번에 지금까지 빵건.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번 대선에 진중권하고 변희재가 붙는가 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토론을 벌써 10번을 예정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게, 회견문을 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회견문을 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박근혜다.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원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고를 보고 하다 보면은 카메라를 잘 안 받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거의 일정이 분단위로 나눠집니다. 3시 15분에 어디, 15분부터 20분까지 이동, 20분에 어디, 20분부터 30분까지 어디,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일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로 총선 후보는 10분 단위로 끊어집니다. 대선은 분 단위고, 총선은 10분 단위. 대선은 초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뭘 외울 시간도 없고, 되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네. 사실, 지금은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 물론 그래도 큰 권한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때처럼 대통령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기사 일면 톱으로 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 잘못하면은 그 기사로 나가고 그 실현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뭐 저기 기사 쓴 놈도 작살나고 대통령도 피해가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읽습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두환은 읽었어요. 원고를. 그 다음에 본인은 이러면서. 노태우는 나이 사람은. 더 읽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그 녹화 필름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노태우가 연설을 하면서 가로 열고를 합니다. 가로 열고. 예? 가로 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문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도 벙커원교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7, 8시간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5분 동안 얘기할 거를 그냥 허투루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 7, 8시간 걸리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또 정치활동 바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이제 신학생들한테 편당 한 200에서 150에서 한 200만 원 주고, 이게 써오게 해요. 근데 이제, 초짜 신학생한테 받았나봐. 지문을 넣어준 거야, 지문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손을 흔들면서. 아니, 괄호 열고, 목사님, 이 부분에서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목사님, 이 부분에서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설교 때 해가지고. 노태우급이네. 노태우 같은 그런. 근데 사실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일개 총선 낙선자가 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그 거리 유세를 하는데, 원고를 좀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막말 파문 터지고 막 이래저래 좀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원고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멘트로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정치를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 숨은 자질을 거기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예. 정봉주 의원이 아주 급내겠는데. 농담이고. 농담이고. 하여간, 여하튼 이제 네.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연설을 할 때는 프롬프트가 항상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도. 네. 뭐 바로 여기 있어요. 뭘 보고 하더라고요. 있으면은 네.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눈을 약간 까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프롬프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들었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우리 출입할 때는. 그렇죠. 그건 없었어요. 대통령이나 있지. DJ 정도는 그런 거 없이도 하실 분 아닙니까? 이게 원고 없이 이 자유자재로 연설을 했던 우리나라 정치 지도는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노무현은 무려 4시간. 참여정부 평가 포럼 2007년 6월인가 7월인가 있었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강연을 하셨어요. 나 정말 4시간 동안 전혀 지루함 없이 아주 재밌게 잘 들었다는 얘기를. 정동영 의원도 그래요.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도. 정동영 의원이 그 MBC에서 이제 관훈 토론의 사회자가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 관훈 토론 사회자로 가게 된 계기가 정동영 의원은 직접 안 물어봐가지고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언론계에 내려오는 전설은 그래요. 그때 MBC에서 그때 재난방송인가 뭔가를 하여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붕괴사건인가요? 네. 그 방송을 하는데 원고 없이 내전을 떠든 사람이야. 정동영 의원이.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관훈 토론의 그 사회자로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만난 정치인들 중에서 원고 없이 자유자재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홍사덕 의원 지금 그 양반 선택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년을 좀 재미없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도 옛날 야당 대변인 했어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또 그분이 MBC 라디오에서 한때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라디오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 말 애청자였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 논리적이고.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군요. 그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내가 프롬프트 얘기를 방학 하는 때 들었습니다만은 주로, 예.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 추정 60분이라고 있더라고요. 추적이 아니고 추정. 그게 주권 방송이라고, 예. 진보 진영 쪽에 있는. 거기서 예, 만난 예, 거예요? 예. 그걸 2분 28분짜리 라디오 반민특위라는 뭐 그런 팟캐스트 프로그램도 하는. 왔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2분 28초야. 이게 프롬프트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프롬프트를 쓰는구나 해가지고 박근혜가 토론을 피하는 이유는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프롬프트가 없었다. 토론에 나가면 프롬프트 없잖아요. 그다음에 수첩에 적어 나가든지. 두 번째는 저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 묻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자꾸 비추시면서 두 번째는 토론 도중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까 토론을 피하는 이유가 이제 그 최태민 사건이라든지 박근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약점들이 토론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론을 피하는 거고 그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까 김용민 교수의 통계대로 대선을 40여일밖에 안 남겼던 지금까지도 토론이 빵에밖에 안 되는 그런 참사를 빚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미스박의 탑시크릿입니다. 토론 잘한다고 당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토론 실력대로 됐다면은 유시민이 김문수를 100번 눌렀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유시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2007년 대선 토론이 있고 나서 그때 이명박이 얼마나 관광을 아니. 당했어요. 관광버스 타시고 전국 일주하셨지 한마디로. 토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1등 정동영, 2등 이명박, 3등 이인재였습니다. 네.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정동영 의원이 토론 잘한 거로 1등 했구나. 예. 두 번째는 이인재도 출마했었구나. 그리고 그 지난번 6.2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가 토론을 참 못하셨죠. 그분이 그 말싸움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분인데 이게 말로써 모든 걸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실력을 보여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때 보면 다 답답했죠. 예. 정말 안습이었습니다. 그때 표현으로 정말. 하지만 0.5%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토론을 잘하는 게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저 친구 말 잘하는 거 봐서는 나중에 정치 엉망으로 하고도 저 화려한 언변으로 저렇게 말하자면은 면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겠다.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올 대선은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구도입니다. 토론 없는 대선. 아니, 토론이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강제 토론이 있어요. 한 3번 있는데 12월에. 그거 안 나가면 몇백만 원 물어야 될 겁니다. 그 몇백만 원 물고 차라리 안 나가겠다. 만약에 이런다면은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박근혜한테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만약 그런 무대가 이제 펼쳐질 경우에 이 대진표를 한번 보죠. 박근혜 나오죠. 야권 단일 후보 한 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심상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정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딱 커트라인이에요. 완전히 1대3 남녀 구도가. 예. 근데 만약에 뭐 심상정 후보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 선정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만약에 대진표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야권 단일 후보 이정희 이렇게 된다. 이거 아주 구도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만큼 이렇게 말 잘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분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정말 다 그냥 관광을 시켜버려. 토론 10분 만에. 그래서 이제 이정희 후보가 우리 박근혜 후보를 마크를 해드리고 이쪽 야권 단일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본인의 어떤 그런 정견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볼만한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가 참 안타깝네요. 앞날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좀 밝아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MBC, KBS, SBS의 말하자면은 공작, 이거 말고는 사실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설령 꺼낸다 한들, 그거는 이명박 구속 말고는 정말 유효한 카드가 없다. 그게 이제 12월 19일까지 한 40일 남았나요? 40일 남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야, 우리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은, 야, 재수 없게 그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지면 어떡할 거냐. 재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구도에서 출발해서 그걸로 끝날 공산이 가장 높습니다. 예. 이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작동을 해야 돼요. 안철수와 문재인이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또 그래서 감동 없는 단일화가 해야 되고, 되게끔 힘 많이 심지어는 빠지는 그냥 단일화. 단일화를 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온갖 조건들이 있어야만이 박근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점점 박근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 대표님이 한번 모시고 온 분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분입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야권이 확실하게 이기지요. 이런 답은 안 하시고 야권이 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유일하게 걱정이라면은 결국은 투표율. 중요합니다. 이 40%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노태우가 40%로 당선이 됐죠? 그렇죠. 예. 노태우 그게 그 일로 삼김이 각축했던 80 몇 년도에 87년 대선 때 그랬죠. 30 40 요런 구도였어요, 대략. 양김이 한 30씩 먹고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40을 먹는 그런 구도였어요. 양김이 합쳤으면 6대 4였는데 게임이. 그렇죠. 지금 투표율을 보면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투표율이요. 20대와 60대를 비교하면 3대 1입니다. 25%대 65%이 정도 한 70% 정도의 그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청의 그렇게 되면 가중치를 비율까지 적용하면은 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변수는 오히려 저는 투표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위에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김용민 막말 같은 변수는 이미 또 이 막말 변수로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를 네. 김광진 의원의 예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의 판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크게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박근혜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은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때는 안철수도 그렇게 안 뜰 때고 문재인도 그럴 때고 박근혜만이 유일한 때인데 박근혜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박근혜 될 수가 없다 해서 미친 취급을 받았지만은 저는 이 판이 짜인 데서 어떤 변수가 있느냐 이런 걸 주목하면서 이 판을 쳐다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거의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잘한 변수는 있지만은 방송사의 합동 공작도. 합동 공작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단일화를 뒤집을 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하다못해 막말해도 좋으니까 뭔가 있어야만이 뒤집을 수가 있는 건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수단 중에서 단일화를 뒤집을 만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재미없는 선거판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성희 형님과 성주 누나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매일처럼 아침에 이제 그 미디어 다음에 접속해가지고 뉴스를 볼 때 김성주, 김무성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날 즐겁게 해줄까. 근데 참 그 기대에 반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건씩 해주고 있죠. 한마디 김성주 거는 이래 보입니다. 여성으로서 황상민이라는 남성과 싸우도록. 그러니까 지금 김성주 말고는 아무도 새누리당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성 대 남성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못된 남자 황상민.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황상민이 무슨 정당 소속도 아니고 무슨 야권 후보하고 연관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좀 삽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생식기 발언을 종결시킨 주인공이 있었으니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기극이라며 원색적인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쏘가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마치 생각하는 이런 국민사기 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 다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콘서트는 1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걸 빠뜨렸네. 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치 토크를 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예측도 못했던, 그냥 우리 심심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수준에서 했던 건데,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용민 교수와 제가, 지금 공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낙곰수 공연은 진짜 매력적인 공연이고, 볼만한 공연이긴 합니다만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김용민 교수하고 나와의 토크라는 거는 준비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만 있으면 돼요. 오늘 준비한 게 이거. 물론 앞으로 지역 토크를 나가면은 저도 미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낙곰수 공연처럼 크게 준비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특히 지역이 취약하고 열악하니까 이런 토크쇼를 한번 기획해보자 해가지고 좀 괜찮은 걸로 우리도 좀 노력을 해서 조만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서영석 정치평론가가 기획한 그 남자 문재인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치 토크 모두 마칩니다.